2000년 전 한반도의 철이 동아시아를 움직였다면 믿으시겠어요? 당시 철은 지금의 석유 같은 자원이었는데요. 가진 자가 판도를 바꿨죠. 그 중심에 변환이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따라가 보죠. 변환은 지금의 경상도 남부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 땅 밑에는 질 좋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묻혀 있었거든요. 변환 사람들은 그 철광석을 캔에 정련하는 기술을 일찍 익혔는데요. 완성된 철은 덩이소에, 즉 납작하고 긴 철 막대 형태로 만들어졌죠. 이 덩이소에는 그냥 철이 아니라 돈처럼 쓰였어요. 중국과 일본도 이 덩이소회를 원했고 교역이 시작됐는데요. 낭랑 외 중국 9년까지 모두 변환의 철을 찾아왔거든요. 변환 사람들은 철을 그냥 팔지 않았어요. 일정한 크기로 다듬어서 거래했거든요. 그 크기가 거의 일정했는데요. 그게 바로 덩이소회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 덩이소회를 화폐처럼 쓴다고 기록해뒀을 정도였죠. 낭랑 상인들이 먼저 내려왔어요. 철을 얻으러 직접 변환 땅까지 온 거예요. 외에서도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바다를 건너 철을 가져간 거죠. 변환의 항구는 이 시기에 엄청 바빴을 거예요. 사람도 물건도 계속 오고 갔으니까요. 그러면 변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철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반도 남쪽에는 철광석이 풍부했는데요. 그게 변환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죠. 게다가 재련 기술도 뛰어났어요. 불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기술 덕분에 변환철은 품질이 좋아서 주변에서 더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변환철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어요. 철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과제였죠. 그래서 변환 사람들은 철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덩이소회예요. 납작하고 길쭉한 철 조각이었는데요. 이 덩이소회가 돈처럼 쓰였거든요. 오늘날 화폐와 비슷한 역할이었죠. 낭랑이나 외도 이 덩이소회를 받고 물건을 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덩이소회는 단순한 철이 아니라 국제통화였던 거예요. 이 정도면 변환이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게 느껴지죠. 철 생산을 바탕으로 이미 넓은 교역망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철이 실제로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따라가 볼게요. 변환의 철은 먼저 낭랑으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낭랑은 한 나라가 한반도 북쪽에 세운 거점이었거든요. 그 낭랑이 변환철의 큰 소비처였던 거예요.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수요가 엄청났죠. 그런데 철은 낭랑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바다를 건너 외까지 전달됐거든요. 외는 당시 철 생산 기술이 부족했는데요. 변환철이 없었다면 농업 발전도 늦었을 거예요. 그러니 외 입장에서 변환은 꼭 필요한 파트너였던 거죠. 이 교역이 한쪽만 이득 본 건 아니었는데요. 변환은 외와 철을 거래하면서 그 대신 뭔가를 받아왔는데요. 외에서 오는 물건 중에는 바다 특산물이나 직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물물 교환이 아니라 정기적인 무역이었던 거예요. 낭랑 쪽으로도 철이 흘러갔는데요. 한나라 9년이었던 곳이에요. 낭랑은 한나라 문화와 기술이 들어오는 창구였거든요. 변환은 철을 팔고 그 문화적 이점도 간접적으로 누렸던 거죠. 이 교역망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배가 필요했는데요. 당시 남해안 사람들은 해류와 바람을 읽을 줄 알았어요.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 그러니까 계절풍을 활용한 거죠. 여름엔 남서풍, 겨울엔 북서풍, 이걸 알면 항로가 열리거든요. 이 항로는 즉흥적으로 생긴 게 아니었는데요. 수십 년, 수백 번 항해하며 쌓인 경험이었죠. 그 항로 위에서 철은 화폐처럼 쓰였어요. 낭랑 외 그리고 9년 상인들이 모두 받아들였거든요. 서로 언어가 달라도 철 한 덩이면 거래가 됐던 거죠. 이게 바로 덩이소회가 가진 힘이었는데요. 무게가 일정하고 어디서든 녹여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어느 항구에 가도 통용됐어요. 변환이 만든 철이 동아시아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교역망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낭랑, 대방, 외 그리고 중국 본토까지 연결됐거든요. 이게 단순한 물물 교환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정해진 규격의 철을 정해진 양만큼 교환하는 체계가 있었어요. 일종의 국제 표준 거래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한 핵심은 바로 항해 기술이었어요. 당시 배들은 연안을 따라 섬을 이어가며 항해했거든요. 섬을 눈으로 보면서 방향을 잡는 방식이었는데요. 단순해 보여도 조류와 바람을 읽는 건 엄청난 노하우였죠. 이 항로가 안정되면서 교역량도 자연히 늘어났어요. 변한 철은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힘 그 자체였거든요. 철을 가진 쪽이 협상에서 훨씬 유리했거든요. 낭랑군은 철제 무기가 계속 필요했는데요. 그러니 변한 입장에선 큰 고객이 생긴 셈이었죠. 왜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이 절실했거든요. 변한 철은 바다 건너 두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 수출이 아니라 외교적 연결이기도 했어요. 철을 받은 쪽은 자연히 변환의 빚이 생기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게 변환은 조용히 지역 질서를 만들어 갔어요. 무력 없이도 자원 하나로 영향력을 쥔 거였죠. 이게 바로 변환철이 가진 진짜 힘이었어요. 변환 상인들은 단순히 철을 팔지 않았는데요. 누구에게 얼마나 팔지를 직접 결정했거든요.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격 결정권을 쥔 거였어요. 이건 즉 현대자원 외교랑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철이 움직이려면은 바다가 필요했는데요. 변한 사람들은 이미 바다 항로를 꿰고 있었어요. 계절풍을 읽고 조류를 따라 움직였던 거거든요. 이게 쌓이면서 전기 항로가 생겨났는데요. 낭랑과 외를 잇는 해상망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반도 남부가 이 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항로를 따라오가는 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한두 척이었던 게 점점 선단을 이루게 됐거든요. 배 한 척에 실리는 덩이소의 양도 점점 많아졌죠. 이쯤 되면은 이건 그냥 교역이 아니라 산업이었던 거예요. 철을 만들고 실어 다루고 파는 전 과정이 체계를 갖췄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체계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생겼는데요. 덩이소의 자체가 돈처럼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기록에도 변한 사람들이 철로 거래했다고 남아있거든요. 낭랑이나 외에서도 이 덩이소회를 받아서 썼던 거죠. 한반도 남부에서 만든 철이 동아시아 공통화폐가 된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철교역이 점점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물물 교환 수준이 아니라 정해진 양과 규격이 생겼거든요. 덩이소의 하나의 크기와 무게가 어느 정도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건 수요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죠. 낭랑도 외도 중국 군현도 모두 이 철을 원했으니까요. 이렇게 수요가 몰리면은 자연스럽게 항로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변한 사람들은 바닷길을 꽤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단순 연안 항해가 아니라 열도까지 오가는 항해였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무역이 아니라 국제 해상망이라고 봐야 해요. 한반도 남부가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축이 된 거였죠. 이 교역망은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철을 중심으로 사람과 물자가 쉬지 않고 오갔어요. 낭랑, 외 그리고 주변 소국들까지 모두 연결됐죠. 이게 단순한 물물 교환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덩이소회가 화폐처럼 쓰이며 가치가 매겨진 거였거든요. 이 시스템이 굴러가려면 항해 기술도 뒷받침돼야 했는데요. 당시 항해사들은 계절풍과 조류를 정확히 읽었어요. 그 덕분에 위험한 바다도 정기적으로 건널 수 있었던 거죠.
2000년 전 한반도 남부는 이미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어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하죠. 사실을 바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